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도는 어디까지일까요? 헬기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헬기의 영화와 현실 비교 두 번째 시간은 헬기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기는 지상의 교통수단으로 가기 어려운 곳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처럼 초고지대에서 조난자가 발생하면 헬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구성된 구조대가 직접 산을 올라가는데요. 왜 높은 산에서 조난이 발생했을 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헬기가 가장 높은 고도로 비행한 건 2002년 항공차량조종사 프레드 놀스가 기록한 해발 12,954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8,849m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높은 산의 조난자도 헬기로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헬기로 구조에 성공한 최대 고도 기록은 이보다 훨씬 낮은 해발 7,800m였습니다. 이렇게 비행이 가능한 최대 고도와 착륙 또는 구조할 수 있는 최대 고도는 왜 달라지는 걸까요? 여기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이동할 때 동력이 가장 적게 드는 상태는 다음 중 어느 시점일까요? 호버링, 즉 헬기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떠 있는 상태, 100km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상태, 200km 이상 전력으로 질주하는 상태. 정답은 2번, 100km의 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상태입니다. 헬기는 동력의 거의 100% 파워를 이룩해서 조금씩 속도가 붙으면서 공기역학에 의해서 점점 적은 출력으로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적정 속도인 100km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공기 저항이 강해지면서 조금씩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하고 최고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100%의 파워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적정 속도로 비행하던 헬기가 높은 산에 착륙을 하게 되면 다시 이륙하기 위해서 최대 출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해발 수천 미터에 달하는 산 꼭대기에서는 지상과 같은 수준의 파워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기압 때문입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져서 같은 면적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헬기의 프로펠러가 같은 속도, 같은 파워로 회전하더라도 아래로 밀어내는 공기의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이죠.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의 정상의 경우에는 지면보다 3분의 1 수준의 공기밖에 없기 때문에 헬기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평소의 3배에 달하는 출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저기압으로 인한 공기의 부족으로 헬기의 엔진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엔진 출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 엔진 이상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꺼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2015년 에베레스트입니다. 부상당한 대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를 띄워보겠다고 하지만 정상에는 공기가 희박해서 헬기를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요. Okay, what do we need? We need a helicopter, right? Yeah, but they can't take a helicopter up that high because the air's too thin. We should try, but it is one heck of a risk. 고집 있는 조종사가 무리해서 비행을 시도해보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착륙을 하지 못하고 기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It's not possible. You land here, we'll never get back up. Okay, Major, let's go back. 사실 에베레스트 정상에 헬기가 착륙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005년 프랑스의 테스트 파일럿 디디에 델살르가 2번이나 에베레스트 정상에 착륙했었는데요. 기체의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조종사 없이 승객 좌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부 비품을 탈거하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역시 이런 고도에서 착륙하고 가까스로 다시 이륙할 수 있다는 사례일 뿐 기체의 무게가 증가하는 실질적인 인명구조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강력 슈퍼 헬기가 등장하는 에어울프였습니다. 에어울프는 각종 첨단 장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엄청난 기능이 있었는데요.
바로 음속보다 빠른 마하의 속도였습니다. 9.6 seconds after ignition, Airwolf can exceed Mach 1 from sea level to 65,000 feet. In other words, Senator, Airwolf is a Mach 1 plus chopper that can kick butt. 과연 헬기도 음속보다 빨리 비행할 수 있을까요? 헬리콥터가 얼마나 빨리 비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헬기가 어떤 원리로 뜨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 원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헬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메인 로터가 더 빠르게 회전하고 반대로 고도를 낮추려면 회전 속도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헬기의 로터가 회전하는 속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헬기의 엔진 출력과 기체의 무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각 헬기마다 최적의 회전 속도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블랙호크의 경우에는 1분에 258바퀴, 258rpm이 적정 회전 속도입니다. 이렇게 회전 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면 헬기는 어떻게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 걸까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블레이드의 각도입니다. 블레이드의 각도가 가팔라질수록 아래로 밀어내는 공기량이 많아져서 헬기는 떠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평평해지면 밀어내는 공기량이 적어져서 헬기는 하강하게 됩니다. 헬기가 전후 좌우로 이동하는 것 역시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쪽 방향의 블레이드를 더 큰 각도로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이런 헬기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헬기가 더 빨리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로터의 회전 속도를 더 빨리 해서 더 많은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이 힘으로 더 빨리 비행하는 것. 두 번째는 전진 방향의 블레이드 각도를 올려서 앞으로 더 많은 힘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인 메인 로터의 회전 속도를 높이는 데는 역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호크 메인 로터의 지름은 16.3m입니다. 1분에 258바퀴를 회전하는 이 메인 로터의 가장 바깥쪽인 블레이드 팁의 속도를 계산해보면 시속 786km가 됩니다. 블랙호크의 최대 속도가 350km인 걸 감안하면 블레이드 팁의 속도는 헬기 자체보다 2배가 넘는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건데요. 로터의 회전력을 높여서 이 헬기를 음속으로 날아가게 하려면 블레이드 팁의 속도는 당연히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속도가 음속을 돌파하게 되면 소닉 붐에 의한 엄청난 소음과 기체의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기역학적으로도 블레이드의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 흐름에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효율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회전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오히려 밀어내는 공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서 블레이드가 더 빠르게 회전할수록 당연히 그 중심에는 더 큰 원심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리 헬기로 잘 알려진 가장 작은 헬기 중 하나인 R-22 모델만 하더라도 블레이드의 회전으로 생기는 원심력이 8톤의 힘을 넘어갑니다. 만약 이보다 훨씬 긴 블레이드가 더 많은 개수로 더 빨리 회전하게 된다면 이 원심력을 감당해야 할 기체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담은 기체를 통제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블레이드 사이의 밸런스가 아주 약간만 틀어져도 기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헬기 이전에 프로펠러 비행기로도 음속을 돌파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XF-84H, 썬더 스크리치로 불린 이 프로펠러기는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실제 마하의 속도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닉 붐으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거의 폭발음 수준의 굉음이 들렸고 이에 따른 기체의 진동으로 테스트 파일럿은 비행 자체를 거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소음과 진동, 통제 불가능한 기체의 부담은 효율성 측면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초고속 비행기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제트 엔진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인 로터의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블레이드의 각도를 올려서 앞쪽으로 더 많은 힘이 전해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각도를 올리게 되면 아래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블레이드를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이 파괴되고 더 높이게 되면 공기는 아래쪽이 아닌 옆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심각한 효율성 저하가 발생합니다. 더불어서 메인 로터의 회전으로 밀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정된 공기의 흐름을 헬기가 떠오르는 수직 방향과 앞으로 이동하는 수평 방향으로 분산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수평 방향으로 이 에너지의 사용을 계속 올리게 되면 일정 시점부터는 고도를 유지하는 수직 방향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결국 빠르게 갈 수는 있겠지만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헬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헬기의 뒤편에 별도의 로터를 추가해서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유로콥터 X큐브처럼 수평 프로펠러와 날개가 달린 방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주력 수송기 V-22 오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향하던 두 개의 메인 로터가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565km의 고속 비행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프로펠러 추진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음속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속도에 그치고 있고, 더욱이 이런 방식의 수평 추진력과 날개가 달린 기체들의 최고 속도는 공식적인 헬리콥터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에어울프 같은 기체가 실제로 개발되어서 마하의 속도로 비행한다 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수직 이착륙 비행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미죠. TV 시리즈로 방영된 에어울프는 198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에서는 물론 영화에서조차 마하로 비행하는 헬리콥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음속을 돌파하는 헬기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영화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땅끝도깨비였습니다.